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양교사 첫 수업 시간이죠? 네, 그 첫 수업에 제가 들어왔고요. 자,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갈 것이 우리가 식사요법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강의가 영양교사잖아요. 그래서 영양교사 강의고 첫 수업이고 이래서 이제 특별히 또 며칠 전부터 전화 와서 첫 멘트를 잘 준비해라. 그래서 강의 준비 안 하고 멘트 준비하고 왔어요. 그래서 뭘로 또 멘트를 날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었는데 작년에 그 8월 첫째 주에 일단 8월 초에 이제 대략 임시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임용교사를 이제 숫자를 이 정도로 뽑을 거다라고 했었을 때 영양교사를 작년에 뽑는다 그랬던 게 360명을 뽑는다고 8월 초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많이 뽑았어도 50명을 채 안 넘었고 정말 조금 뽑을 때는 막 17명 이랬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랬었는데 이때 이제 360명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러신 분들도 있었고 아직까지 이때까지도 망설이던 분들은 설마 줄겠지. 이러면서 이제 올해는 너무 늦었어. 기회가 아닌가 봐. 여러분들 마음이었죠. 그랬다가 이제 이게 10월 달에 확정이 됐었잖아요. 확정 인원수가 나왔을 때 500명에서 마이너스 3인가 빠진 숫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줄었던 것이 아니라 되려 130명 정도가 더 늘어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늦었다. 이때라도 준비할 걸. 내년에 나는. 이렇게 하셨죠, 다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다들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때라도 공부할 걸 했었으면은 한 번이라도 봤었으면 합격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들렸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저도 지난주에 3명 합격한 학생들한테 대접을 받았어요. 제가 대접을. 그래서 연락이 와서 대접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럼 대접받으러 가마. 그래서 세 친구를 만났었는데 2명은 서울이었고 1명은 경기도였었거든요. 근데 서울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명 학생은 이제 학생이 아니죠. 이제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그분들은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 뭐 구로 쪽 그다음에 서대문구 쪽 이렇게 발령을 받았었고 또 1명은 이제 경기도 쪽 발령을 받았었는데 서울 쪽 받은 친구 같은 경우는 초등으로 갔거든요. 근데 경기도 간 친구는 고등으로 간 거예요. 중석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석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발령이 성적순으로 나는 거.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발령이 나도 초등순으로 났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부터 먼저 난 거예요. 공부 잘하고 고등 났다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은 운이라는 것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었을 때 이제 합격하고 났더니 여기는 이쪽은 초등인데 우리는 왜 또 중등이냐. 어떻게 중석식이 들어가고 학생 수가 2,000명이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온 거예요.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기숙사까지 뭐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러저러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왔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니들 이번에 교육받을 때 올해는 어떻게 된다디? 나 빨리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줘야 돼. 막 이러면서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이랬더니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질 것도 몰랐는데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까지는 이것도 제가 또 이거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그랬대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 뽑을 것 같은 분위기래요. 올해는 아직은. 그래서 빈자리가 많이 있고 여전히 빈 구석들이 많이 있고 뭐 또 뭐 강원이라든지 경기 외지 이런 데서는 빠져나간 그러니까 작년에 특히 또 이렇게 합격했던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 처음으로 초시로 들어가신 분들보다도 현직에 있으면서 뭐 다른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 경기로 다시 지원해서 본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빈자리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 그래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해 뭐 이랬었는데 여러분들 왜 그 사학연금에서 20년이 지나면은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이직으로 해서 식위직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부터 얘기하는 것은 영양교사 시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2007년도에 영양교사 시험이 처음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시작할 때는 이제 2008년을 뽑는 걸로 해서 2008이라고 나왔죠. 근데 실제 시험은 2007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2017까지 해서 이제 올해 18년도 교사들을 뽑는 걸로 해서 나왔었고 올해가 2019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 전에 계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가 식품위생직 9급 공무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당시에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식품화학 이 세 과목 시험을 봤던 거예요. 세 과목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들어가게 되면은 일부는 교육청 식품위생과로도 교육청, 뭐 교육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발령이 났었는데 교육청이나 구청으로 발령을 나면은 그냥 공무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생직 공무원 쪽을 했던 거였었고요. 학교로 가면은 영양사를 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 영양사 선생님들이 이제 2005년, 6년에 근데 영양사에서 영양교사로 바뀌는 거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안 했잖아요. 교육학을 전공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2년제나 3년제, 그러니까 전문학사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각 대학에서 교육을 더 받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년제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교육을 더 받게 한 다음에 영양교사, 그러니까 그 시기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교육부 공무원으로 바뀐 거죠. 근데 그 경력을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분들을.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내년으로 해서 20년이 끝나간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지겹다, 그만두리. 또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빨리 밀어내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쉬시라 그러고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자리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 복지 쪽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더 많이 뽑을 거라는 분위기도 있고 또 기회는 어떻게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지금 이 강의를 이제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고민하다가 실강으로 직접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작년에 할 걸, 자 작년에 할 걸 이런 후회하기 전에 올해라도 할 걸 해야지, 지금 이런 마음으로도 다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끝까지 잘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멘트,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원래 한자로 써야 되는데 한자를 못 써요. 외울래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일기일회라는 이제 한자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종교를 떠나서 이제 법정 스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법정 스님 책을 이번 겨울에 한 4권, 5권 이렇게 읽는 과정에서 이 일기일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이제 만남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만남. 그래서 여기에서 원 의미는 한 번의 기회, 우리가 한 번 만날 때마다 이거를 최선의 모임으로, 그러니까 최선의 이걸로 해서 이제 그 기회를 잘 살리자, 이 순간에 충실하자,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지금 직접 나오셨고 또 기회를 잡으러 나오셨고 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셔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또 선배 이제 뭐 합격하신 분들의 선배님들, 그 영양교사 다른 합격한 분들이 이제 수기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은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만 뭐 혼자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끌어가는 스터디, 이런 그룹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오픈마인드로 하셔서 뭐 분위기가 어때, 뭐 선생님이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러면 스스로 이렇게 배척을 하시지 마시고 오픈마인드로 해서 올 1년 내가 계획했던 것만큼 해서, 예를 들어서 3, 4, 5월 달 이제 우리가 12주잖아요. 12주간 이제 이론 강의가 들어갈 거고 6월 이제 뛰고 나서 7월, 8월 또 이제 6주에 걸쳐서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9월, 10월, 11월, 지난번에도 이제 11월 말에 시험이 있었잖아요. 거의 이제 마무리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건데, 뭐 물론 작년에 아까 제가 만난 분들 같은 경우에, 만났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점수가 89점, 86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점수가 1차. 그러니까 1차 점수가 야 대단하다 니네 이랬었는데 서울이 72점인가 4점인가 그랬거든요. 서울이 그 커트라인 점수가 72인가 4인가 그랬고 경기가 74인가 6인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72에서 74점이었는데 얘네들이 89, 86점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16, 17점을 맞았고 전공에서도 이제 이만큼 맞은 거죠. 그러니까 16점을 빼고 나면 70점. 72, 3점을 맞은 거잖아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하위 쪽으로 해서 이제 잘했던 건데, 이 시험 점수, 그러니까 1차는 이제 전공 시험에, 그러니까 교육학 20점, 전공 A, 전공 B 시험으로 해서 20, 40, 40, 100점이 되는 거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험인데,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수를 합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를 합격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1차 점수 높은 사람이 2차 때 당연히 면접 때 같이 두 점수가 합산되니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이 1차 점수를 같이
없어지는, 합격했으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갖고 가서 이제 높은 순으로 그 배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2차는 이제 또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아무튼 1차에서 말 그대로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을, 커트라인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일단 그거잖아요. 넘었냐 못 넘었느냐. 그리고 저도 보고 나니까 기왕에 넘을 거면 높게 넘어야겠더라고요. 그래야지 덜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 건데, 자, 이제 가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 뭐 책만 펼쳐놓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쓸 것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직 펼치지도 않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건데, 그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나하나 따라오셔야 되는 건데, 갑자기 말을 잃었어요. 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자, 그랬을 때, 이 취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전공은 제가 잘 가르치도록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가끔. 자, 보시면은 아무튼 전공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그래서 올 1년 여러분들 그냥 건강관리 정말 체력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영등포이기 때문에 저도 1시간 반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아예 짐 싸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러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도 잘 챙기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몸 건강, 마음 건강, 끝까지 잘 유지하세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뭐 대상포진 때문에, 거식증 때문에, 이렇게 뭐 포기하는 학생들도 종종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그 다음에 몸 잘 관리하시고요. 자, 잠깐 이제 작년, 재작년 기출만 어차피 우리가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기출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 기출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작년 거를 잠깐만 짚어보게 되면은 전공 이제 교육학은 놔두고 나서 그 다음에 전공 A, 그 다음에 전공 B가 이렇게 이제 있었을 때, 그리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 아까 이 친구들 89, 87 이렇게 점수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맞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먼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합격했던 학생이었었어요. 학생이었던 영양교사였었는데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교육부에서 원하는 그 교육 시스템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업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강조한 내용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 모델이 계속 교육 모델이 나올 것 같다. 이걸 빨리 캐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작년에 다시 재수하고 있던 친구한테 이거 공부해놔. 이거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 근데 그게 일본 문제였대요. 교육학.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스터디도 필요하고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경기 쪽 영양교사 모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친구 뭐 아는 지인들 통해서도 이번 정부에서 뭐 이렇게 교육 이런 내용에서 영양교육하거나 이럴 때도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얘기 좀 해줘 봐봐.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 부분이 있었고 전공 A, 전공 B가 있게 되는데 40, 40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 문항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4점짜리 문항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40점에 해당이 되는 전공 B 같은 경우에는 4점짜리 문제에 5점짜리 문제, 그 다음에 10점짜리 문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기평이라고도 하고 간단하게 서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논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10점짜리 문항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 쪽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영양교육 쪽 문제였었고 그 전년도에는 이제 알레르기 문제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10점짜리 문제들도 굉장히 배점이 큰 거고. 근데 보면은 거의 뭐 이 친구들도 89, 86 이렇게 맞았던 친구들도 교육학 굉장히, 그러니까 전공 시험 잘 봤는데 생각보다 낮았어요. 그게 점수를 많이 엄격하게 깎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썼다고 생각했는데도 그거보다 더 잘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전공 정확하게 서술 논술을 하지 못하면은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평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주로 2점짜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단어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얘기해봐라, 서술해봐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요법으로 작년 나왔던 문제를 먼저 얘기하게 되면은 전공 A에서 작년에 이제 2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 문제가 있었어요. 고혈압 문제가 있으면서
고혈압하고 관련된 기전으로 해서 부신 피질하고 그 다음에 부신 수질 있게 되면서 호르몬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죠. 호르몬 명칭을 물어보는 게 나왔었는데 속발성 고혈압을 일으킨다 라고 하게 되면서 자 이제 고혈압 그러면은 일단 정상혈압 120에 80에서 140 또는 90보다 더 높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신 피질에서 관련된 호르몬,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게 되면은 푸신 증후군이 유발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신 수질에서의 이 호르몬의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크롬 친화 세포종 혹은 다른 이름으로 갈색 세포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 다 수업 시간에 당연히 다 했던 내용들이었었는데 여기 들어가는 각각의 호르몬을 쓰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면은 푸신 증후군을 일으키고 이거로 인해서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무엇인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또는 코티졸 호르몬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더 광범위하게는 코티졸 호르몬. 그래서 뭐 영어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당당하게 저는 잉글리시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었는데 어중간하게 쓰다가 철자 틀리면 감정당할 수 있으니 요즘 굳이 영어로 쓰라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코티졸 또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였고요. 부신 수질에서 문제로 또 갈색 세포종이나 크롬친화 세포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은 페닐알라닌, 티로신, 도파,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기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도파를 통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고 에피네프린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총칭. 그래서 어떤 친구는 여기에다가 어떤 학생들은 저는 노르에피네프린만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피네프린만 썼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거 두 개를 총칭하는 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카테콜라민이라고 쓰셨어야 돼요. 그래서 카테콜라민에 의해서 유발된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 쓰는 내용. 그래서 고혈압 부분인데 고혈압 부분에서 속발성 고혈압을 물으면서 각각에 들어가는 호르몬 이름을 물었구나 라는 것이 이제 2점 문항으로 딱 나왔던 거였었고요. 그 다음 이제 9번 4점짜리로 나왔던 문항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영양사 시험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식사요법이에요. 아시죠? 식사요법 과목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식사요법이라고 가리키게 되면서 실제로 여기에 영양 판정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또 생애주기 영양학상으로 이 사람의 나이대를 보고 나서 또 판정을 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생리학적인 내용, 그러니까 판정을 하려면은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징후를 또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판정과 마찬가지로 해서 이래서 이 사람에게서 따라서 여러 가지 요법 중에서 식사요법으로서 어떤 식품을 줄래? 이렇게까지 묻거든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판정 알아야 되죠. 때로는 생애주기도 알아야 되죠. 생리학, 생화학 기전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식사요법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영양사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김철수 씨라는 사람의 증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뭐 부종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결국은 이제 ALT 수치, AST 수치, 그 다음에 암모니아 수치, BUN 수치가 정상보다 더 높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높은 수치를 다 제시해줬었는데 일단은 ALT, 알라닌 트랜스아미나제, 아스파르테이트 트랜스아미나제, 그 다음에 암모니아 수치, 그 다음에 BUN, 블러드 유리아 나이트로젠 수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상이 아닌 수치들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간질환인지 아니면은 신장질환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LT, AST가 일단 정상적으로 높아져 있고 암모니아 다 문제가 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이제 간질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시해 준 다음에 이 4점짜리 문제였었는데 첫 번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암모니아 농도가 상승했느냐. 그 기전을 써라. 그거 첫 번째 쓰라 그랬던 거.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또 막 의외로 여기서 틀렸더라고요. 오르니티네로. 그러니까 오르니티네로라는 것이 단백질 대사 기전에서 단백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암모니아였고 이 암모니아는 유독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라든지 세포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가 얘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간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간으로 들어올 때 여기 들어오는 형태가 알라닌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라닌 형태로 해서 바로 간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간에서 이제 다시 분리된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 두 개의 암모니아가 만나서 하나의 요소, 유레아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간에서 만들어진 바로 이 암모니아를 통해서 요소로 만들어진 회로를 우리가 요소회로 또는 오르니틴 회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소회로, 오르니틴 회로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요소, 이게 이제 우리가 신장에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신장으로 배설되기 위해서 혈액을 통해서 운반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액 속에 들어있는 요소다라고 해서 이것을 BUN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값에 대해서 신장에서 배설이 되는 거고, 실제 오르니틴 회로를 갖고 있는 것은 암모니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스파르틱 액시드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아스파르틱 액시드가 아스파르트산이 어떤 기능을 했느냐라고 했는데, 첫 번째 암모니아하고 CO2, 그러니까 정답을 썼던 게 두 번째 CO2를 제공하는 것도 있었고, 아스파르틱 액시드가 또 하나의 암모니아를, 아미노기를 제공하는 역할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전. 그러니까 이건 식사업 앞쪽에서는 이거 임상적으로 이제 간질환 문제인 것 같아.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고급 영양학 쪽 기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양학, 고급 영양학, 생화학 쪽 기전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간질환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문제였고, 그 다음 전공 B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알도스테론 기량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알도스테론, 이거 호르몬 문제가 많았죠, 이번에는. 그래서 알도스테론 기량제다라고 했는데, 알도스테론은 어디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에요?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길항이니까 나트륨이 재흡수 안 되도록 하는 반대 기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하고 나트륨하고 있었을 때 반대작용을 해야 되는 주작용 물질은 누구예요? 칼륨. 그러니까 칼륨을 쓰라는 내용이었었고, 그러니까 이 무기질, 이거를 쓰고, 얘를 그러면은 조리중, 분명히 조리중이라고 했어요. 조리중에 이거의 흡수를 줄이기 위해서 할 방법을 두 가지 써라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칼륨을 쓰고 칼륨을 줄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써봐라. 그러면은 조리중에 물어봤잖아요. 일단 칼륨은 수용성이야. 그러니까 많은 양의 물을 이용해서 수용성, 이 칼륨 성분을 배출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조리에 다량의 물을 사용한다. 이런 방법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껍질, 이 부분에 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껍질 부분을 제거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냥 칼륨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이게 아니라 조리 과정 중 칼륨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이걸 또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잡고서 들어갔어야 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게 이랬었고, 그 다음에 작년 문제는 그렇게까지 식사요법 문제가 많지 않았었는데, 2017년도에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식사요법에서. 그러니까 식사요법, 이 고급 영양학의 중간중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 문제로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NCP, 지금 바로 들어갈 이제 영양관리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었던 영양진단 과정에서 어떻게 쓰느냐, 영양진단문 형태로 써야 된다. 그 내용이 있었고요. 또 4점짜리 문제로 해서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의 기능, 그러니까 각각의 두 가지가 어떤 운반 상태를 거치느냐, LDL과 HDL의 기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나왔던 것이 LDL을 가르쳐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 중성지방만 있었어요. 이걸 주고 나서 LDL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든지, 그리고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있었을 때, 한 사람은 LDL이 높아, 한 사람은 뭐 HDL이 높아. 이 두 사람이 각각 심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러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과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은 비슷하고 중성지방도 비슷하다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문제 다시 봐야 되겠지만 A라고 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나머지 건 다 비슷할 때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을 B라고 했었을 때 심혈관계 질환에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혈전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을 훨씬 유발할 인자가 높은 거죠.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총 콜레스테롤이 높지만 이 혈중에 떠돌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소 예방력이 있다, 이런 기전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바로 그래서 LDL, HDL 심혈관계 질환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해식도 얘기를 해주게 되면서, 이제 이 질환을 유출을 하고 이 질환의 사람은 어떠한 기능을, 그러니까 어떠한 기전을 갖게 되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식사요법을 시킬래?
그 내용이 또 4점짜리 문제로 또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발해식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위 있었을 때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식도. 음식물은 반드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고 위에 있던 그러면은 여기 분문을 통해서 닫혀야 돼요. 내려간 음식물들은 위에 있었던 음식물이 다시 쏟아져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자꾸만 식도 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위산 HCl pH 1 내지 2의 강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위는 이거 자체적으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좀 더 다른 조직하고 다른 상피세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위산이 식도를 자극하게 되면서 식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마치 식도의 세포가 식도 쪽의 세포 조직이 위 조직처럼 변해가는 것을 발해식도라고 하는 거예요. 위처럼 변해가는 거. 아, 이거 발해식도 역류성 식도염 얘기구나. 아, 이 질환은 역류성 식도염이다. 왜 생겨?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분문이 꽉 닫혀서 위산이 역류되지 않아야 되는데 위산 역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기전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식사요법을 해줘야 되겠느냐 뭐 이런 식사 관련 행동을 어떻게 해줄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꽉 조이는 옷을 입지 않도록 그러니까 식행동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밖에 또 3교시로 오게 되면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신경성 대식증 문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식증 문제, 또 신경성 대식증, 불리미아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외관상, 문제가 물었던 게 외관상, 밖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징후를 써라 이랬거든요. 외관상이었어요. 그러면은 밖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아 계속해서 역류를 시키기 때문에 충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치아에 문제가 오는 것들, 그 다음에 계속 토하는 과정에서 귀 밑에 있는 이하샘, 압력이 얼굴 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이 이하샘 쪽이 부어오는 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체중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외관상 볼 수 있는 특징을 써야 돼요. 뭐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요.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10점짜리 문제였었죠. 2017에. 그래서 그 알레르기 문제, 창식이 알레르기 문제.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애매해요. 나중에 우리 알레르기 배우겠지만은, 그리고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알레르기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또 저도 이제 아이들 학교에 가고 나서 학교에서 지금 일주일,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제일 먼저 날라오는 것이 알레르기 조사표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가 실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건데, 뭐 미쳐버린대요. 된장에는 알레르기가 없는데 청국장에만 있어요. 그럼 얘는 콩을 어쩌라는 것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얘는 뭐 우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좀 더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이라이스, 카레라이스에 우유를 넣고 싶은데 얘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은 곳에 있어서 그 알레르기인 아이들은 이제 걔네가 내려오면 따로 모아놓고 반드시 손을 잡고 배식을 하게 한대요. 안 그러면은 순식간에 먹어버리기 때문에 꼭 손을 잡고 있어야 된대, 얘네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이건 작은 학교에서 가능했던 건데 큰 학교에서는 또 문제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파트였었는데 이게 도대체 알레르기인지 아니면은 뭐 불내증에 해당이 되는 거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런 거였었는데 여기 문제에서 이 질환을 유추하고 이거에 대한 기전을 써봐라. 기전을 써라는 건 뭐예요? 알레르기겠죠. 그래서 알레르기인데 이 기전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또 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써라 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항원을 대식세포가 감지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대식세포를 통해서 이뮤노글로불린 E, 식품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E가 만들어졌고 이걸로 인해서 비만세포로 전달이 되었다. 비만세포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비만세포의 항원 물질이 작게 되면은 화학물질들, 루코트리엔, 그 다음에 히스타민,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화학물질 분비로 인해서 기관지가 확장이 되고, 기관지는 수축이 되고, 혈관은 늘어지게 되고,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몸의 증상이 온다라는 이 기전을 써야 되는 문제가 또 있었던 거예요. 기전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럼 만약에 이 우유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아이면 우유를 평생 동안 만약에 제한을 해야 된다. 우유를 제한해야 될, 엄청 어려운 거죠. 과자부터 시작을 해서 빵, 첨가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 아이의 성장기에 어떤 문제가 오겠는가 영양 문제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요. 마지막 문제가 영양교사로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조치를 3가지를 써라 이게 있었어요.
영양교사로서 어떻게 세 가지 조치를 할래? 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을 했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기 초에 설문지를 통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반드시 이거를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분명히 우리는 학기 초에 이걸 제시를 했다. 제시를 했고 돌아왔었을 때 없다고 얘기를 했다. 우유만 있다고 했지 당신이 여기에다가 두류 있다는 얘기는 표시를 안 했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수집해서 이제 설문지를 돌리고 이거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리 게시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보통 한 달치 식단이 나오잖아요. 미리 공지를 하게 되고 요즘에 학교에서 제시하는 알레르기가 1번에서 13번까지 제시하기도 하고 18번까지 제시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1번, 13번, 18번까지 쭉 제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메뉴에 콩밥, 그 다음에 된장찌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카레라이스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엄청난 번호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1번, 3번, 4번, 6번, 7번, 8번, 9번 뭐 쭉 다 붙어요. 배추김치 옆에 13번도 붙어요. 13번이 뭐예요? 아왕산. 그러니까 아왕산 발색제, 고춧가루 색깔, 발색 여러 가지 색깔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쭉 다 붙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알레르기를 가진 경우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다 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대체식품 을 준비해 올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우유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이 많아. 그럼 한쪽 아이들 10인분이다. 이 아이들 건 우유를 안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수 있지만은 이제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따로 이거를 보고 나서 도시락 대체 식단을 따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조리원, 그 다음에 담임교사를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교실에 이 반 아이 중에 누구누구는 이러한 증상이 있으니 지도하실 때 특별히 이 아이들은 봐달라. 영양교사 선생님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이를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는 특히나 또 식사요법 비중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주간 그 영양교사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일단 식사요법도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학의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또 우리 영양사 시험에서는 비중이 없지만은 이제 당장 그 이번에 그 발령받은 친구들도 이번 학기에 교육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은 없는데 고등은 아직 교육 그 시수가 안 정해져 있는데 초등은 반드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초등 교실에 들어가서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해야 된대요.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각 학년별로 한 번씩은 다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1학년부터 6학년 아이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교육을 시킬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도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식사요법 문제,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 문제가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비중이 교육 어렵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식품 영양학을 전공을 하면서 저도 강의를 97년, 8년부터 시작했나 봐요. 얼마 안 됐죠. 몇 년 된 거예요, 여러분? 20년? 몇 살이야, 내가? 모르겠어요. 이미 잊어버렸어요. 20살 넘으면서부터는. 그래서 웬만한 과목들은 그러니까 식용과 과목들은 웬만한 과목들은 강의를 다 많이 해봤는데, 영양 교육은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이해도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영양 교육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 고득점자 학생들이 영양 교육을 좋아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양 교육 쪽을 비중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영양 교육.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잡으셔야 되는 거고 교육 파트, 그 다음에 식품학 조리원리. 또 한동안 식품학 같은 경우에도 아예 화학 구조로 시험이 쫙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화학식을 보고 나서 얘가 어떤 효소인지 어떠한 구조식인지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학 문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조리 파트로 또 조리 문제, 그 다음에 단체급식, 위생, 법규 이렇게 쭉 또 연결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또 뭐 단체급식 내에 또 급식 경영이 들어간다든지 인사관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항상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 과목만 강의를 해요. 나머지 건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시고 나면은 저보다 훨씬 정말 많이 알게 돼요. 모든 과목을 다 공부를 하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 얼굴 보러 오지만은 여러분들은 평생의 직업이 달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과목을 다 두루두루 다 그러니까 통합, 뭐 통섭 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쓰게 되는데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연결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일단 3월, 4월, 5월은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내가 다 외워야 되겠다. 이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거. 그래서 뭐 보면 어떤 학생들은 어떤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원에서 주는 교재 하나로만 해결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한 교재에 뭐 두세 권씩 나는 책을 따로 갖고 있었다. 각각 스타일들이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골격을 잘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골격, 큰 골격부터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3월, 4월, 5월은 그거부터 잡는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게 되면은 왜? 저한테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얘기해달라라고 하게 되는데 왜가 궁금하시면 논문을 쓰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미 그렇다라고 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험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인데 그걸 자꾸 저한테 왜냐고 물어봐. 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공부하다가 이제 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 학습하거나 탐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수험에는 도움이 안 돼요. 수험에는 그게 막혀버리게 되면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거지. 에디슨 돼야 돼, 이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 하지 마요. 왜라는 질문 하지 말고 일단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넘어가서 그냥 외워요. 처음에는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러는 거지. 자꾸 여기서 왜 그럴까? 석사 박사 들어가세요. 네이처지 나가시고 뭐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바람직한 자세지만 수험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혀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는 해놓지만은 아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20살인가 그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면서 또 공부를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학부 때 학교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조금은 예전엔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쉽게 다가와요. 아, 이게 이거였었구나. 라고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암기는 잘 안 되지만 이해력은 넓어지는 게 나이 먹어서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살리셔서 이제 기록하고 매일매일 정리하시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식사요법 보시면은 차례 볼게요. 차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골격을 잘 잡아라 라고 했었는데 항상 번호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식사요법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아까 제가 여기 아까 중간에 영양판정, 생애주기, 생리학, 생화학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임상영양학이라는 책도 아마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식사요법이라는 교재도 갖고 계실 텐데 임상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간질환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해서 임상영양학은 생화학적인, 생리학적인 기능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이 질환이. 그래서 이 사람의 간에 있어서의 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까 단백질 얘기만 하자면 암모니아를 갖고 와서 유독한 암모니아를 요소 처리하는 오르니티네로가 있는 곳이 간이야. 근데 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 대사를 못 만들게 되고 몸에 있는 체조직을 분해해서라도 난 에너지를 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ALT, AST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내 체조직을 분해한다는 건데 얘네가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 간에 문제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많아지게 돼. 암모니아가 많아지면 왜? 암모니아는 결국 유독을 띠게 되는 거고 얘네가 온몸을 돌면서 중추신경으로 들어가서 간성온수, 간성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 기전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임상이에요. 임상영양학이라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간경화 증세까지, 간질환, 뭐 부종복수, 예를 들어서 혼수까지 왔어. 그럼 이 사람은 식사요법으로 어떻게 해줄 건지,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수술할 방법이 있어? 뭐 간이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어떤 약물을 줄 거야? 일단 혈중 암모니아를 낮추는 약물을 한번 줘보자.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식사는 어떻게 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수술적인 측면을 보는 것은 의사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물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어떤 약을 이 사람한테 처방할 거야? 약국, 약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식품으로서 어떻게 치료해 줄 건데 푸드테라피라고
라고 말하는 바로 이제 다이어트 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식사요법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는 식사요법을 어떻게 해줄 건지. 근데 그 기전에서 아까 말한 간 본래의 기능, 간의 생화학적인, 생리학적인, 영양학적인 기전들을 다 묻는 거죠. 그래서 판정을 내리고서 이 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아직 간성 혼수까지는 안 왔어. 그럼 이 사람은 단백질 줘도 될 것 같아. 이 사람 이미 간성 혼수가 와버렸어. 이 사람 단백질 제한시켜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단백질 중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을 줄 거야? 동물성 단백질을 줄 거야? 아, 그럼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액시드가 많은 쪽을 줄래? 방향족 아미노산이 많은 쪽을 줄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러한 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은 식사요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질환에 따라서 질환이 발생됐던 기전, 증상, 증후, 판정, 그리고 식사요법 이런 순서로 내려오는구나 라고 되는 거고 이제 오늘 시간, 다음 시간 들어갈 개요 파트에서는 여기에서는 영양관리 과정, 그래서 Nutritional Care Process, NCP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들한테는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밥, 병인식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이 있다. 각각의 병인식,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 일반 병인식에 바로 연식, 경식, 상식이란 단어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영양 투여를 어떻게 해줄래? 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이제 음식을 주는 방법 경구 입으로 줄래? 아니면은 기능은 살아있지만 아직 입이라든지 식도에 문제가 있어. 관을 삽입해서 음식물을 넣어줄래? 경관 할래? 아니 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정맥 영양법을 들어갈래? 아니 이 사람은 정맥 영양법도 힘들고 당장 지금 많은 열량이 필요해. 심장으로 바로 꽂자. 완전 중심 정맥 영양법을 들어갈래?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 투여 방법.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중 반드시 잘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없었지만은 식품 교환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식품 교환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용과를 전공하고 나면은 식단을 짤 때 크게 두 가지로 보잖아요. 식사 구성안으로 접근할 것인지 식품 교환표로 접근할 것인지. 그럼 식사 구성안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일반인 대상 영양학이라든지 단체급식에서는 구성안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식사요법에서는 식품교환표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1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NCP, 병인식, 영양투여방법, 식품교환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크게 봤었을 때 소화기계 질환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소화기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에서 음식물을 배설하는 항문까지 관련된 기관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강을 지나서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소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대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직장, 항문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말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은 입에서는 입 쪽에서는 음식을 삼켜서 그러니까 저작작용을 해서 삼켜줘야 되는데 잘 내려가지가 않아. 연화곤란. 그 다음 식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식도. 위에서의 위산이 자꾸 역류가 되면서 식도에 염증이 오는 역류성 식도염. 위로 내려오게 되면은 급성 위염, 만성 위염, 위궤양. 내용이 나올 거고요. 소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소장이 12지장 공장 회장이잖아요. 12지장 궤양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소화흡수 불량증에 관련된 뭐 장염이 왔다든지 그 다음에 설사가 왔다든지 그 다음에 실리학병이 왔다든지 여러 가지 소장, 소화흡수 되지 않으면서 설사 형태, 지방변 형태를 띠는 질환들이 올 거고요. 대장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변비, 개실염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다음에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러한 질환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식사요법을 할래? 이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간도 여러분 소화기계로 들어가요. 간도 소화기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간에 문제가 왔었을 때 그래서 바로 이제 간염이 왔다든지 지방간이 왔다든지 간경변이 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식도 위 정맥류가 왔다든지 간성 혼수가 왔다든지 그 다음에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저장이 되는 곳이 담낭이에요. 요즘에 그 핫한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래 봐. 애들은 테레비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리모컨을 신발장에 숨겨놓고 다니면서 저 혼자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내 애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제
제대로 봐보자 이러면서 보는데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그 가족들 몰래 이제 나와서 토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가 나와서 막 토해.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다망색 약간 초록빛을 띤 물이 이렇게 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와서 여보 왜 당신이 왜 담즙을 토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토하는 순간 바로 이 엄마는 담즙인 걸 아는구나.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술 많이 드시고 나서 다음날 토할 때 이게 굉장히 시구나. 내가 위액을 토했어. 담즙을 토했구나. 이거 근데 그 엄마가 아무튼 그걸 보면서 담즙을 토했구나 이러는데 몰입을 해야 되는데 담즙을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담낭에 저장됐던 담즙. 그다음에 그래서 담즙의 기능. 그다음 뒤쪽으로 이제 이렇게 췌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낭, 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췌장 이쪽 뒤에 있기 때문에 담낭하고 췌장하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담관, 그 다음에 췌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12지장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낭, 췌장이 같이 연결돼요. 같이 연결돼서 있어서 간, 담낭, 췌장 질환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 담낭, 췌장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소화기계, 음식하고 관련된 걸로 해서 여기에서 알레르기도 여기 소화기계 질환으로 같이 포함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면역 질환으로 보기도 하지만 소화기계 질환으로 보기도 해요.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알레르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심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렬성 심부전부터 시작을 해서 심근경색, 협심증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 심장 자체의 질환도 있게 되고요. 결국은 혈관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받는 압력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고혈압도 있을 것이고 정상보다 낮은 저혈압도 있을 것이고 또 이 혈관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 혈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 딱딱해지면서 이완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딱딱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동맥이 굳어간다.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심장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을 흘러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블러드, 혈액이잖아요. 근데 이 혈액이 맑고 깨끗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혈액에 이상이 왔네? 그래서 이상고지혈증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LDL이 높아졌다. TG가 높아졌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이상고지혈증.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에서는 심장질환,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이상고지혈증. 이게 심혈관계 질환 파트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비뇨기계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계는 원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개의 이제 좌우 신장, 키드니, 콩팥, 그 다음에 콩팥에서 나온 소변을 받는 수뇨관에서 나온 소변을 모아놓는 방광에 모아진 소변이 나가는 요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수뇨관, 방광, 요도 쪽은 아니고 이 신장질환, 콩팥질환 여기만 묻게 돼요. 그래서 콩팥질환으로 인해서 신장이 온전하지 못하다, 신부전. 그 다음에 사구체 염증이 생겼다. 그 다음에 신증후군. 그 다음에 정 안 되면은 이제 신장 이식을 할 수도 있고 투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투석, 동막투석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비뇨기계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하게 남아있는 파트가 바로 이제 당뇨와 빈혈이에요. 당뇨, 빈혈. 특히 비만도 있구나. 비만, 당뇨, 빈혈 이렇게 이제 세 파트가 남아있게 되는 건데 비만 같은 경우에도 또 이게 이제 초등, 중고등에서의 청소년기 유아기의 비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만도 워낙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2017에 나왔던 문제도 고등학교 아이들의 이제 거식증, 그러니까 먹고 토하고 불리미아 문제, 이래서 이 비만 파트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비만 부분은 특히 영양교육 문제로 잘 나오더라고요. 영양교육에서 상담 문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어떤 상담 기법이냐 이렇게 해서 묻는 문제, 비만 파트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우리 특성상 이제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되실 거고 초등, 중등, 고등에 갔었을 때 주로 맞는 것들, 그러다 보니 알레르기 파트라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만 파트라든지 이쪽 질환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를 묻더라도 2형 당뇨도 묻지만은 더 많이 물어보는 것이 소아당뇨, 1형 당뇨 파트.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해줄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운동 시간에 갑자기 저혈당이 왔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방을 할래? 이런 식의 바로 당뇨 파트에서도 이제 아까 제가 생애주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아당뇨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빈혈도 마찬가지로 이제 빈혈도 생애 주기에 따라서 쭉 나오게 되면은 임산부, 그 다음에 수유부들의 빈혈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영아, 4개월 지나면서 이유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유식의 주목적 중에 하나가 단백질도 있지만 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기의 그 빈혈 파트도 나오게 되는 거고, 초등을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학생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생리혈로 인한 빈혈,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지나서 성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성인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그 경우에 과도한 체중 조절, 다이어트로 인한 또 빈혈, 그 다음에 노인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치아 손실로 인해서 저작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기를 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흡수 불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빈혈. 이렇게 해서 바로 생애 주기별로 굉장히 잘 묻는 파트가 또 빈혈이에요. 그래서 빈혈에 해당이 되는 건데, 다음번에 보시면 그렇지만 빈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게 철분결핍성 빈혈이냐 아니면은 엽산이나 비타민 B12에 따른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냐 나오는데, 작년의 문제는 트랜스페린 포화도를 물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빈혈 파트로 접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빈혈보다는 이거는 고급 영양학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정의, 그래서 총철결합능력분해 TIBC, 총철결합능력분해 뭐 혈정철이라고 해서 트랜스페린 포화도, 그래서 이거 TIBC 쓰는 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영양학적인, 그러니까 고급 영양학적 기전에서 뭐 또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큰 파트가 여기에요. 그래서 식사요법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일단은 여기 순서 보시면은, 개요가 있고, 소화기계, 간, 담낭, 췌장, 식이성 알레르기까지 소화기계로 크게 볼 수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순환계라는 거에서 심장, 혈압, 혈액 얘기를 하는구나. 그 다음 당뇨, 1형 당뇨, 2형 당뇨, 임신성 당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뇨기계에서는 키드니, 신장, 콩팥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비만도 있고, 또 요즘에 거식증 환자들도 있잖아요. 체중 부족증. 그 문제도 이미 기출됐었고요. 거식증도. 불리미아도 나오고 거식증도 나오고. 그 다음 빈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애주기 연결해서 나오게 되고, 제10장은 선천성 대사장애 및 골격계 질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많이 나오진 않았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초등 가다 보면 또 아이들 중에서 뭐 PKU 환자가 있다든지 뭐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골격계 질환으로는 보통 이제 골다공증, 골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영양학 생애주기로 굉장히 많이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있었고, 예전에 요산 수치를 가지고서 통풍 문제 나온 적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10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론 공부를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